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AKS, 즉, Azure Kubernetes Native Service with Azure Pipeline 시간이고요. 약 한 7, 8시간 동안 이제 쿠버네티क्스의 주요 개념들도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क्스를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마존이나 구글 등에서 이제 관리형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관리형으로 지원해주는 AK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실습도 해보겠습니다. 자, 제 소개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이제 애저 MVP 4년 차이고요. 파이썬과 장고를 이제 아주 즐겨 쓰는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애저 쿠버네티क्스 서비스는 공부 1개월 차예요. 오늘 이거 발표하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 열심히 공부해서 다 이제 퍼드리려고. 예, 열심히 공부하고 어제 1시간 자고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1시간 자고. 예, 그랬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기본에 충실한 실습과 함께 쿠버네티क्스 기본 개념과 AKS 기초를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제가 거의 유튜브나 문서, 거의 모든 AKS 문서는 거의 다 뒤져보고 다 찾아보고 정리해보고 했거든요. 일단 현란한 그 쿠버네티क्스 예시는 애저에 보면 스마트 호텔 360이라는 예시가 있어요. 예시가 있고, 이 예시는 그냥 클릭 몇 번이면은 애저 데브옵스 측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한 번에 CI/CD까지 다 되는데, 근데 제가 봐도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좀 사이즈가 커서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제가 만든 예제를 할 거고요. 그래서 간단한 이제 모양은 우리가 코드를 제가 GitHub 측에 간단한 그 파이썬 플라스크로 된 파일 하나짜리 코드도 한 10줄짜리 작은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 베이스에서 GitHub에다가 코드 올려두고, 다음에 Azure 파이프라인에 CI 측에다가 이제 CI 트리거 걸어서 빌드하고요.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빌드를 간단하게 수행하고, 빌드가 완료되면 그 CD, 즉 이제 릴리즈 측에다가 연결해서 이제 거기에서 릴리즈 작업을 수행하고, 그 작업이 끝나면 이제 처음에는 도커버에다가 제가 도커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쿠버네티क्스에다가 배포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어서는 이제 ACR, Azure Container Registry에다가 이제 도커브 대신에 올리는 거를 해보려 해요. 제가 두 개로 일부러 나눈 이유는 이제 쿠버네티क्스 측에서 이제 공개 저장소에서 이미지를 땡겨올 때는 좀 세팅이 별로 없어요. 심플한데, 이런 이제 비공개 저장소에서 코드를 땡겨올 때는 설정이 좀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일단 좀 심플한 설정인 도커브에서 코드를 먼저 땡겨오고, 그것을 실습한 이후에 ACR에서 땡겨오는 쪽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총 진행할 내용은 Azure 파이프라인 간략 소개. Azure 파이프라인은 요즘 MS에서도 Azure DevOps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여러 소개해드릴 시간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Azure 파이프라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목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쿠버네티क्스의 필수 개념과 애저에서의 지원 소개인데, 저도 쿠버네티क्스를 이제 한 달, 2달 정도 봤는데, 보면서 처음에 볼 때는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안 가고 개념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헷갈렸는데, 그래도 그 중에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 정도 개념만 알아도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몇 가지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할 때는 이제 애저 구독이 있어야 되겠고요. 아마 들어오실 때 애저 패스를 아마 다들 받으셨을 텐데, 애저 패스는 이제 MS 계정을 아웃룩이나 라이브닷컴이나 뭐 등등 한메일이나 이런 별도 계정을 하나 따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따로 테스트용으로 하나 만드신 다음에 새로 만든 계정에다가 애저 패스 등록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 연동 부분은 일단 실습 준비할 때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애저 AKS와 CI/CD 파이프라인 연결하는 거 좀 다양하게 실습해 볼 거고, 다음에 AKS에 여러 기능들이, 좋은 기능들이 한 몇 가지 있는데 그 기능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애저 파이프라인 간략 소개이고요. 자, 애저 데브옵스라는 서비스가 작년 말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고, 그래서 애저 보드, 애저 레포, 그리고 애저 파이프라인, 애저 테스트 플랜, 애저 아티팩트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 서비스를 다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쓰시면 좋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중에 애저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서 저 파이프라인을 활용하면은 CI/CD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 애저 파이프라인과 AKS를 한번 엮어보려 합니다. 애저 파이프라인은 자, 클라우드에서 호스트되는 파이프라인, 뭐 리눅스, 윈도우, 맥, OS 지원, 저 세 개의 OS를 이제 기본에서 지원한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도 지원하고, 윈도우도 다양한 버전을 지원하거든요. 예. 다양한 버전의 VM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고, 리눅스도 쓸 수 있고, 맥도 쓸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컴퓨터가 여러분들 지금 쓰시는 노트북이나 혹은 다른 일반 여러분들이 쓰시는 별도의 서버가 있다면 그 서버도 빌드 머신으로 쓸 수 있어요. 여기 붙여가지고. 예. 전에 보니까 그렇게 질문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이제 CI/CD를 쓰는데 기본에서 지원되는 것은 성능이 좀 안 좋아서 우리는 빌드할 때 좀 더 성능 좋은 머신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는 직접 뭐 VM이나 그런 성능 좋은 걸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빌드 에이전트만 설치해서 연동하시면 돼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모든 게 다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나 리눅스에서 원하는 뭐 쉘 스크립트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다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빌드 파이프라인 그리고 릴리즈 파이프라인으로 구별을 해보면은 빌드에서는 이제 빌드와 단위 테스트 정도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위 테스트에서 성공 혹은 실패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성공 실패에 따라 이제 릴리즈를 뭐 수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실패해도 릴리즈를 수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릴리즈 단계에서는 이제 배포 환경 그리고 이제 프로비저닝 필요한 리소스를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승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 매뉴얼이 있는데 승인은 CI/CD가 자동화되어서 쭉 그 중간에 스탑 없이 한 방에 끝까지 다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사람으로부터 특정 유저 혹은 특정 그룹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확인을 받을 때 이메일이나 혹은 애저 파이프라인에 슬랙도 연동되거든요. 그럼 슬랙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가 갑니다. 가면은 그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 그런 기능도 어떤 회사는 직접 이런 승인 프로세스를 위해서 별도의 솔루션을 구현하고 혹은 구축하기도 하는데 그런 단계가 애저 파이프라인에서 이미 잘 기능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UI 테스트, QA 테스트, 그리고 통합 테스트, 보안 테스트 이런 것도 우리가 애저 파이프라인 상에서 잘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대상으로의 배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저 데브옵스와 애저에서 이제 원하시는 어떤 스택이라도 원하시는 대로 다 파이프라인 상에서 이제 구성을 하실 수 있어요. 다 가능하고요. 자, 기본 지원되는 다양한 호스티드 에이전트인데 이 중에 몇 가지만 써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저 파이프라인을 활용하시면은 그 기본적으로 우분투, 윈도우, 그리고 맥 그리고 여러 다양한 버전의 OS들이 에이전트들이 이미 잘 구동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CI/CD 하실 때에 특정 에이전트를 우리가 할당을 받아서 구동을 하실 수 있어요. 구동을 해서 원하시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빌드 에이전트들 우분투 16.04 버전을 쓸 거예요. 우분투 리눅스이고요. 16.04는 이제 2016년 4월에 릴리즈된 버전이죠. 예, 버전이고. 근데 2016년이면 3년이 좀 넘은 버전이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패키지가 오래된 건 아니고요. OS만 3년 전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이썬이나 혹은 다양한 유틸리티들은 최신 버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우분투 16.04 버전을 이따 세팅을 해서 써볼 것입니다. 확장 기능도 엄청 많다고 해요. 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저 데브옵스는 작년에 처음 나온 서비스가 아니라 거의 저도 정확한 히스토리 연도까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7, 8년 전부터 이미 이제 설치형 솔루션으로 이미 잘 MS 내부 혹은 여러 솔루션으로 판매가 되고 있던 것이 이번에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이제 서비스형으로 나온 거죠. 나와서 애저 데브옵스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서드파티 피처들이 많아요. 자, 이제 쿠버네티क्스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천천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애저에서의 지원이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요즘에는 거의 모든 서비스들을 이제 컨테이너 베이스에서 많이들 이제 서비스들 배포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럼 이제 컨테이너 베이스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는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꼭 필요해요. 어떤 서비스를 돌릴 때 컨테이너 하나만으로 서비스를 돌리진 않거든요. 안 하고 요즘 또 뭐 MSA라고 하죠. 그렇죠? 마이크로 그다음 아키텍처 상에서는 정말 수많은 그런 컨테이너들을 서로 이제 연계해서 사용하게 되고 또 어떤 컨테이너가 죽거나 맞죠? 죽으면은 그런 컨테이너를 다시 빼고 새로운 컨테이너를 올리고 혹은 스케일 아웃 혹은 스케일 업이 필요할 때에도 그런 스케일 아웃, 스케일 업을 적용한 컨테이너로 바꿔주는 작업들 정말 다양한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해주는 솔루션을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컨테이너들의 배포 프로세스들을 최적화 혹은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해주는 솔루션들이 이제 쿠버네티스가 있었고 도커 스웜이 있었고 아파치 메소스 등등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쿠버네티스 쪽으로 많이 쿠버네티스 쪽으로 많이 이제 힘이 무게가 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쿠버네티스가 있고 대세인 거죠. 대세 쿠버네티스이고요. 쿠버네티스는 대규모 컨테이너를 관리하던 구글이 처음 시작한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구글의 노하우와 강력한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내부 배포 시스템이 버그 기반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럼 구글만 여기 쿠버네티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나 레딧이나 다양한 회사들에 의해서 쿠버네티스는 계속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직접 여러분들이 뭐 온프라미스 서버나 그런 데에 원하시는 대로 이제 셋업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 대형 클라우드 벤더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혹은 구글이나 아마존에서는 이제 관리형 서비스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애저 같으면 AKS, 구글 같으면 GKE, 그리고 아마존 같으면 ECS였나요? 저도 그 약자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아마존에서의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죠.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런 쿠버네티스를 도입함에 있어서 하시는 클라우드 벤더의 이런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쿠버네티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쿠버네티스나 혹은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쿠버네티스 자체를 새로운 운영체제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래서 그 운영체제상에서 어떤 솔루션을,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때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리눅스인지, 윈도우인지, 맥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냥 실행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컨테이너 형태로만 잘 패키징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애저에서의 컨테이너 지원이 있어요. 지원이 애저 앱 서비스가 있고요. 애저 서비스 패브릭이 있고,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가 있고, 그리고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어요.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 만약 어떤 웹 서비스만을 한다고 하시면 굳이 AKS까지 안 가도 애저 앱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히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어요. 훨씬 그런 관리 포인트도 줄고요. 애저 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도 쓰고 있는데 웹 서비스를 위한 파스이고요. 파스이고 이제 코드 베이스, 즉 그냥 코드만 올려서도 구동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도커 이미지를 지정해서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애저 앱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인 거죠. 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좋아요. 그래서 애저 같으면은 그 클라우드에서 파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제품들이 있고, 이아스 그 제품들이 있죠. 흔히 VM들 있을 때 아마존의 시작은 이아스 베이스에서 점차 파스로 좀 제품 구분을 늘려가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스에서 시작해서 이아스로 점차 그런 제품군을 좀 늘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MS의 파스는 역사도 오래되었고 충분히 이제 충분히 기능도 풍부하고 안전성도 검증된 좋은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이라면 앱 서비스를 쓰시고, 근데 AKS는 이제 웹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구성이 필요하실 때에는 AKS를 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AKS와 유사한 게 이제 서비스 패브릭이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인데, 근데 요즘은 서비스 패브릭보다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AKS가 좀 더 유명하죠. 쿠버네티스가 좀 더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있는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는 이건 이제 서블리스 컨테이너 서비스라고 해서 애저 앱 서비스와 AKS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중간 단계고, 저기는 이제 우리가 서블리스 컨테이너 서비스인데, 애저 앱 서비스는 웹 서비스 목적이고요. 근데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는 웹뿐만 아니고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어떠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라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데, 컨테이너 서비스는 AKS에 비해서는 확장성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잘 쓰시면 되고요. 근데 AKS 내부에서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능을 지원을 해줘요. 지원해 줍니다. 그건 언제 지원해 주냐면 쿠버네티스에서 보면 노드라고 해서 어떤 특정 VM을 하나 할당받아서 거기에 노드 관련 세팅을 하는데, 그 관련해서 프로비저닝 하는데 시간이 좀 몇 분 걸려요. 맞죠? VM 받아서 세팅하고 걸리는데 그때 이제 AKS는 이제 버추얼 쿠벨렛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컨테이너 인스턴스에다가 노드 세팅을 해서 올리거든요. 올리면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 공식 가이드 상으로는 한 수초 만에 노드를 올릴 수 있다 그래요. VM이 올리면 한 적어도 한 4, 5분 걸리는데 컨테이너 인스턴스상에 올리면 한 5초, 10초 만에 노드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노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요 쿠버네티스 주요 오브젝트인데요. 그냥 봐도 복잡하죠. 나름 좀 뺄 거 빼고 심플하게 그려본다고 그려본 거예요. 나름. 자, 여기 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보면은 자, 노드라는 게 있고요. 제가 슬러시 컨테이너라고 써놨는데, 자, 노드가 있어요. 노드. 이 컨테이너는 여기는 빼는 게 좋겠어요. 그냥 노드라고 보시고, 노드가 있고 노드 안에 팟이 있습니다. 팟이 있죠. 이 노드를 하나의 VM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VM, 가상 머신, VM. 우리가 VM을 할당하지 않아도 쿠버네티스에서 어떤 특정 VM을 할당받아가지고 그 VM에다가 노드를 하나 만드는 거고요. 만들고, 자, 쿠버네티스는 하나의 노드에서 팟이라는 이 단위를 노드 안에 한 개 이상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노드 안에 팟이 몇 개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쿠버네티스가 결정하는 거예요. 쿠버네티스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노드가 우리가 처음에 3개 있다 그러면 어떤 팟이 노드 1, 2, 3에 있을 때 팟 1번이 1번 노드에 있다가도 상황에 따라 2번, 3번 다른 노드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쿠버네티스가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배포할 때 팟 단위로 이제 팟 단위로 오브젝트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때 팟 안에서는 컨테이너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들을 한 개 이상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 이 컨테이너는 여기 이제 도커 있죠. 우리가 이미지 만들어서 이 컨테이너는 어떤 도커 이미지를 쓴다, 혹은 이 컨테이너는 이 도커 이미지를 쓴다라고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네트워크와 스토리지를 하나의 팟 안에서 서로 공유를 하게 돼요. 그렇죠. 공유하게 되고, 그럼 이게 팟이 생기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팟을 우리가 스케일 아웃을 할 때는 우리가 도커 쓸 때는 같은 도커 인스턴스를 스케일 아웃 할 때 여러 개를 확장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팟이라는 단위로 이제 확장을 해서 쓰게 돼요. 그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팟을 뭐 3개 유지하겠다, 혹은 5개 유지하겠다, 혹은 10개 유지하겠다, 뭐 그렇게 지정해 두면은 알아서 쿠버네티스가 늘려주고요. 혹은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라고 해서 CPU 단위로 특정 팟에서 CPU가 만약에 50%가 넘어서면은 스케일 아웃을 해라. 맞죠? 그 팟을 늘려라. 뭐 그런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하는 부분도 스케일 아웃, 오토 스케일링 하는 부분도 뒤에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되겠고요. 자, 회색으로 써놓은 쿠버넷은 제가 이번 시간에 별도로 언급하진 않지만은 자, 매니지드 마스터. 이 마스터 부분이 생각해도 정말 세팅하기 좀 힘들고요. 노하우도 많이 필요하고, 잘 죽고, 그런데 이제 관리형을 쓰게 되면, 애저건 구글이건 아마존이건 쓰게 되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이 해당 벤더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고요. 그 지원해 주는 걸 잘 쓰시면 되고, 우리는 이 부분을 신경 안 쓰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 부분만 이제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클러스터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AKS 서비스를 하고자 하실 때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게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다양한 팟을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컨테이너의 팟을 원하는 만큼 개수만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런 서비스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라는 개념, 디플로이먼트라는 개념 등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클러스터와 팟 정도로만 보시고, 이따가 우리가 실습할 때 실제로 팟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디플로이먼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우리가 그 개발 환경을 셋업하게 되면 여기 애저 클라우드 쉘에서 세팅을 하셔도 되고, 이따가 여러분들의 머신, 로컬 머신에다가 세팅하셔도 돼요. 네,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세팅을 만약 하게 되면은 이렇게 kube control get all 되면은, 제가 어제 미리 좀 실습을 해본다고 딱 안 뜨네요. 내역이 쫙 뜨거든요. 네, 뜨죠. 여기 보면 팟이 어떤 게 있고, 서비스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디플로이먼트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리플리케이션 셋이라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현황을
볼 수 있고, 이 현황이 지금 2초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되거든요. 바뀌어요. 바뀝니다. 이게 돌고 있죠. 러닝하고 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IP가 웹 서버가 있는데, 외부 IP가 52.142.1.8일이 있고요. 제가 이 주소도 한번 접속해보면, 정말 별 응답 없죠. 예, 정말. 근데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바뀌죠. 바뀌는 게 뭐냐면, 그 해당 팟마다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리플리케이션을 3개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새로 고침할 때마다 서로 다른 팟으로 요청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실제로 이제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서비스 되고 있는 웹 서비스인 거죠. 맞죠? 이렇게 됩니다. 정말 별거 없죠. 예, 응답이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관리형을 쓰시면은 여기 마스터에는 API 서버가 있고요. 서버 말고도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은 오늘은 신경 쓰지 않기도 하고요. API 서버가 있다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etcd라고 해서 키밸류 스토어가 있어요. 실제 쿠버네티스는 상태를 계속 가지고 유지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태들을 etcd에다가 다 저장을 하게 돼요. 합니다. 그럼 etcd도 이미 저 솔루션도 이제 다 거의 관리형 쿠버네티스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API 서버는 REST API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뭐 다양한 툴로서 API 서버에다가 어떤 요청을 보내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요청을 좀 더 편리하게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틸리티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쿠베 CTL 같은 거, 이걸 제일 많이 쓸 거고요. 다음에 HLM이나 웹 UI. 웹은 우리가 그 쿠버네티스에서 지원해주는 그 웹 UI가 있거든요. 그 웹 UI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겠고, 혹은 뭐 별도로 API 요청을 하셔도 되겠고. 근데 우리 이 중에 이제 이 첫 번째 기본 유틸리티를 활용해서 API 서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요청을 보내려 합니다. 되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고요. 자, AKS의 특징 중에 하나는, AKS는 그 실제 마스터 측에 대한 이 마스터 있죠. 이쪽 마스터에 대한 관리 요금은 따로 없어요. 이쪽은 없고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노드 쪽 있죠. 이쪽에 대한,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만 과금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존만 매니지 그 마스터 쪽에 과금이 되고, 구글과 애저는 마스터에 대한 과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관리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또 AKS의 한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etcd인데요. 분산 데이터 저장소이고요. 클러스터의 모든 설정 및 상태 데이터는 여기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듈은 스테이트리스하게 동작을, 거의 모든 마스터 측에 있는 기능들은 스테이트리스하게 동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겠고요. 그래서 etcd만 잘 백업해 두면 언제든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복구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etcd는 그 여러 기능들이, 그런 마스터의 기능들이 etcd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어떤 접속해서 비디오나 요청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API 서버를 경유해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모듈들도 API 서버를 거쳐 etcd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경량 쿠버네티스 배포판에서는 etcd 대신에 SQLite를 쓰기도 하는데, 자, 애저에서는 이제 코스모스 DB라고 해서 코스모스 DB는 다양한 키밸류 스토어도 지원하고 RDB도 지원하고 몽고DB도 지원하고 많이 지원해요. 그래서 애저에서는 만약에 etcd 대신에 코스모스 DB를 쓴다면 어떤 이제 글로벌 서비스들 이제 쿠버네티스와 연계해서 쓰실 때도 좀 더 관리성 좋게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지원해주고, 하단에 제가 링크를 써놨어요. 그래서 코스모스 DB를 etcd에다가 세팅하는 뭐 그런 예시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쿠버네티크스의 거의 단 하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원하는 상태를 우리가 API 서버 측에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상태를 전달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뭐 엔진엑스 컨테이너를 한 개 띄우고 포트 80번을 열어줘. 뭐 한 개 더 띄워줘. 뭐 3개 더 띄워줘. 뭐 그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방식인데 쿠버네티크스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선언해요. 그래서 뭐 포트 80번을 연 엔진엑스 컨테이너 한 개를 유지해줘. 혹은 3개 유지해줘. 혹은 5개 유지해줘. 어떤 내가 그 쿠버네티크스가 유지해야 될 상태를 제가 선언하면 현재 상태와 비교해서 그 차이가 생길 거잖아요. 그럼 그 차이만큼을 쿠버네티크스가 알아서 구동을 해줍니다. 예. 그럼 현재 만약에 노드가 알죠? 만약에 팟이 10개였는데 그 팟 제가 상태를 팟은 3개로 해줘 라고 하면은 알아서 7개를 제거하고요. 맞죠? 그 현재 3개였는데 팟을 10개로 해줘. 그러면 알아서 7개를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오토 스케일링은 그 팟에 대해서도 오토 스케일링이 있고 노드에 대해서도 오토 스케일링이 있는데 노드 아까 앞서 보셨을 때 이 노드 있죠. 노드도 오토 스케일링. 노드는 뭐죠? 오토 스케일링. 스케일 아웃이 생기면 노드 개수, VM의 개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는데 제가 만약에 노드를 3개를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그럼 그 3개 안에 이제 생길 수 있는 팟의 개수가 제한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맞죠?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노드에 대해서도 오토 스케일링을 걸어두면은 현재 이제 할당된 노드 범위 안에서 더 이상 팟을 못 만들 경우는 이제 노드를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 되도록 세팅하실 수 있어요. 세팅이 되고. 그리고 쓰다가 이제 노드 자체가 스케일 아웃이 되었는데 쓰다가 노드에 여유 노드가 많은 노는 노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팟이 줄면 그럼 알아서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인가요? 예, 그래서 노드 개수가 줄어요. 예, 그런 세팅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현재 상태가 있고 원하는 상태를 우리가 지시하면은 쿠버네티크스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알아서 다양한 변화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하는 명령이 뭐냐면 쿠베 컨트롤 어플라이 -f가 파일 네임이라는 그 인자이고요. 여기에다가 특정 이 파일 경로 혹은 HTTP 파일 그 URL로 돼요. 그래서 지정해 주면은 여기에 내가 원하는 상태를 기입해 두는 거예요. 기입해 두면은 그 쿠버네티크스가 그 파일에 들어있는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해서 이제 그 원하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를 가해 줍니다.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어플라이 명령 이외에도 다양한 명령이 있어요. 다양하게 이제 상태를 지정하는 다양한 명령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기본 오브젝트에서 이제 팟이 있고 서비스가 있고 볼륨이 있고 네임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오늘은 팟과 서비스만 볼 거예요. 팟과 서비스. 그래서 볼륨과 네임스페이스는 따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지만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뒤에서 대강 어떤 건지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팟은 가장 기본적인 배포 단위이고요. 한 개 이상의 컨테이너. 그리고 이 한 개 이상의 컨테이너들이 네트워크와 스토리지를 같이 공유해요. 같이 공유합니다.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보시면은 도커 있잖아요. 도커를 보시면은 제가 기본 예시 코드에서 도커에 보면은 여기는 안 써놨군요. 자, 팟을 쓰게 되면은 이제 팟 안에 원하는 한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특정 팟에다가 원하시면 뭐 레디스 컨테이너 같은 거를 팟마다 하나씩 넣으실 수도 있겠고,
혹은 특정 팟에다가 같이 여러 팟에서 같이 쓸 레디스나 그런 DB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여러 팟에서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팟은 제일 중요한 특징이 하나의 팟 안에 들어있는 여러 컨테이너들은 네트워크와 스토리지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건데, 네트워크를 공유한다는 얘기는 여러 컨테이너가 있지만 다 같이 IP를 공유하고 다 모두 로컬호스트라는 주소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의 팟의 컨테이너 하나가 엔진엑스고, 아니죠, 플라스크다, 파이썬 플라스크 웹이다. 하나가 레디스가 있으면 레디스 포트가 6379번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럼 파이썬 딴에서 같은 팟 안에 있는 레디스에 접근할 때는 주소는 그냥 로컬호스트에 6379번 접근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한 팟에는 네트워크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스토리지의 경우에도 스토리지를 기본적으로는 팟 안에서 스토리지가 기본 스토리지 하나 생기는데 그걸 공유해도 되고, 혹은 볼륨 있죠. 볼륨을 외부 스토리지를 마운트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마운트해서 이제 서로 같이 마운트한 이걸 이제 팟에서 마운트하게 되니까 그 하나의 스토리지를 팟 안에 있는 여러 컨테이너가 공유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죠. 이건 되겠고, 다음에 서비스라는 건 여러 팟들을 하나의 IP 포트로 묶는 로드 밸런서 역할인데요. 그 OSI 계층에는 이제 레벨 4고요. 4고 이제 레벨 7계층은 이제 별도로 이제 인그레스라고 있어요. 인그레스를 통해서 이제 실제도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되겠고요. 서비스는 그냥 팟을 묶는 거예요. 묶어서 하나의 IP 포트로 묶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인그레스는 별도로 안 쓰고요. 아까 제가 여기에서 어쩌? get all에서 아까 보면 서비스에 대해서 팟이 보면 웹 서버가 1개, 2개, 3개가 있잖아요. 3개, 4개가 있는데 이것들 제가 묶어서 웹 서버라고 하는 서비스가 하나 있고, 여기에 익스터널 IP가 여기 하나 생겼죠. 맞죠? 그래서 서비스마다 익스터널 IP를 생기도록 이렇게 할당하실 수도 있고, 익스터널 IP가 안 생기도록 현재 클러스터 안에다가 숨겨두고요. 별도 인그레스라고 해서 그 별도의 로드 밸런스를 할당해서 이제 팟 위에 서비스, 여러 팟을 서비스로 묶고요. 그 여러 서비스를 묶는 것이 인그레스라는 거예요. 묶어서 그렇게 로드 밸런싱을 해서 웹 서비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그레스 안 쓰고 그냥 서비스 하나를 이렇게 별도의 익스터널 IP로 이제 이렇게 공개한 거죠. 이렇게 공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보겠고요. 자, 팟을 만약에 정의한다면 YAML 파일, 야물 파일로 이렇게 정의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배포 단위이고요. 매 우리가 야물에서 어떤 상태를 명시하실 때마다 API 버전을 명시하게 돼요. 현재 이 객체를 명시하는 버전을 정의하시는데, 이 kind, 이 종류마다 API 버전이 틀려요. 어떤 건 V1도 있고, 어떤 건 앱스의 V1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베타 붙은 것도 있고, 다양해요. kind마다 다양하고요. 그럼 팟을 정의할 때는 자, 스펙을 쓰고 컨테이너, 나는 여기에 우리는 하나의 팟에는 1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엔진엑스 1개 정의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 더 쓰고 싶으면 여기 하단에다가 하이픈 긋고 또 하나 더 추가하실 수 있겠죠. 원하는 만큼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팟 생성될 때 지정된 컨테이너를 쓰실 수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해당 컨테이너는 이름은 제가 엔진엑스로 지정했고, 이미지는 이제 이건 도커 이미지를 지정해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렇게 쓰면은 도커브에서 땡겨오는 건데, 그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나 별도 그런 비공개, 맞죠? 그쪽에서 땡겨오시려면 해당 주소를 쓰시면 되겠고, 관련한 인증 관련된 세팅을 추가로 더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공개 이미지니까 별도의 이 이미지 관련된 인증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nginx 그리고 태그 1.7.9의 이미지를 땡겨와서 nginx를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어 주는 거고, 컨테이너 포트는 이제 제가 80번을 열겠다고 익스포즈 하는 거죠. 열겠다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냥 떠요. 뜹니다. 그럼 이제 팟은 뜨면은 그 팟이 만들어지고 nginx는 떠 있지만은 아직 외부에 공개는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포트가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외부에 아직 접속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팟 자체를 띄워두고 공개를 위해서 서비스를 묶고, 서비스만으로 또 외부에 공개할 수 있지만 이제 실제 서비스에서는 인그레스도 다시 서비스를 묶어요.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카인드 더 팟이 있는데, 팟은 이렇게 직접 정의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제 디플로이먼트와 리플리카 셋이 있어요. 이거 팟의 약간 상위 개념인데, 이 디플로이먼트를 정의하면서 그 안에서 팟을 내부에다가 정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팟을 직접 정의할 수도 있지만 제가 다양한 예시 보고 해봤을 때는 팟을 독립적으로 쓰기보다 여기 보면 디플로이먼트 있죠. 여기 디플로이먼트를 하나 정의할 때 스펙에다가 템플릿을 쓰고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스펙이 팟의 스펙이에요. 맞죠? 디플로이먼트 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저도 좀 디플로이먼트 베이스로 조금 이제 코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팟이 있죠. 다음에 서비스들은 자, 여러 팟들을 하나의 IP 포트로 묶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팟이 엄청 많을 수 있잖아요. 많으면 그 중에 내가 서비스하고 싶은 팟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고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 여기 있는 셀렉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셀렉터가 있죠. 그래서 서비스 이 오브젝트를 만들 때 타입은 로드 밸런서인데요. 자, 셀렉터는 자, 앱이라는 키명이 앱인 거고요. 이미 이름이 아무 이름이라도 괜찮아요. 이미 이름이 앱인 거고, 그에 대한 값이 myApp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저 부분이, 그래서 해당 팟에서 이 키밸류를 만족하는 팟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서비스로 묶어줄 수 있어요. 묶어서 쓰실 수 있고, 이 말인즉 하나의 팟이 하나의 서비스에만 속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의 팟이 여러 서비스에 두두두두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셀렉터니까. 예,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외부에 이제 여러 팟을 묶어서 하나의 IP, 하나의 포트로 노출할 테니까, 외부에 노출할 포트, 그리고 이제 이건 팟의 포트인 거죠. 예, 팟에서 8000번 포트가 있으면 서비스에서 외부로 80번 포트로 오픈하겠다가 있겠고, 타입에 보면 로드 밸런스가 있어요. 로드 밸런스는 디폴트는 클러스터 IP가 있겠고, IP가 있겠고, 클러스터 IP의 경우는 타입을 생략하면 클러스터 IP인데 하면 외부 IP가 없어요. 외부 IP. 즉 실제로 실행해보면, 여기 실행해보면 클러스터 IP의 경우에는 서비스인 경우에 타입이 클러스터 IP가 되고, 이 클러스터 IP는 존재하는데 익스터널 IP가 없어요. 익스터널 IP가 없는데, 근데 이제 아까 있던 로드 밸런스로 지정하시게 되면은 타입이 로드 밸런스가 되고 익스터널 IP도 할당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인그레스라고 해서 서비스를 묶어서 인그레스 묶을 때는 굳이 익스터널 IP가 필요 없잖아요. 맞죠? 그럴 때는 굳이 로드 밸런스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뭐 노드 포트, 뭐 익스터널 네임 등의 세팅이 있겠습니다. 아까 셀렉터가 있는데 각 팟을 내가 고를 팟을 어떤 팟을 쓸 것이냐, 팟을 정의할 때 레이블을 명시할 수 있게 되는데, 서비스에서는 이제 레이블 셀렉터라는 게 이렇게 이제 동작하게 돼요. 그래서 팟들을 유연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은 이거 심플하게만 설명하면, 디폴트로 이제 컨테이너마다 로컬 스토리지를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다양하게 타입을 볼륨에서 하단에 보면 이렇게 empty dir 혹은 뭐 git repo 있죠. 다양하게 볼륨에다가 정해 두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볼륨 타입마다 지원되는 게 다 다르고요. 애저 레포 같으면 아주 특이한데 이런 거죠. 요즘 우리가 깃허브 상에다가 정적인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도 어떤 정적인 HTML로 된 블로그도 많이 운영하잖아요. 그런 정적 HTML이 있을 때 해당 여기에서 이제 마스터 프렌치 코드를 가져와 가지고 볼륨을 HTML로 만드는 거죠. 예, 만들어놔요. 만들어서 해당 컨테이너에서 볼륨 마운트를 하죠. HTML을 마운트를 어느 경로도, 이 경로도 마운트를 해버리는 거죠. 맞죠? 마운트를 해서 구동하게 되면 팟이 돌 때는 어떻게 돼요? HTML은 여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엔진엑스도 봐도 서비스가 되는 거죠. 맞죠? 엔진엑스 통해서. 이 팟 하나면 예, 그냥 쿠버네티스 상에서 하나의 웹사이트도 봐도 돌릴 수 있는 예, 그러한 팟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empty.dir 하던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빈 디렉토리인데 이 볼륨은 각 현재 속한 팟과 동일한 생명 주기를 가져요.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요. 그래서 팟이 없어지면은 이 볼륨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목적은, 용도는 그냥 현재 팟 안에서 여러 컨테이너들끼리 어떤 공유하는 하나의 임시 볼륨 정도, 임시 스토리지 정도. 그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맞죠? 쉐어드 스토리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고요. 돼요. 근데 이제 애저 같은 경우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기본 지원하는 이러한 이제 볼륨 타입들이 있겠고요. 추가로 여러 벤더마다 애저면 애저, 구글이면 구글, 아마존이면 아마존 다 추가로 지원되는 것들이 있는데 애저는 애저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애저 디스크. 뭐 아마존 같으면 EBS라고 하는 그다음 별도의 디스크를 붙일 수 있는데 이 디스크가 하드 타입도 있고 SSD 타입도 있어요. 타입도 있고요. 그래서 이 디스크를 원래 애저 VM은 우리가 기본 생성되는 게 그 스탠다드 버전 2인데 아마 디스크를 8개인가 붙일 수 있거든요. 예, 한 VM에다가. 즉, 한 노드에다가 8개를 붙일 수 있다는 거죠. 붙이면은 빠른 IO가 가능해요. 예, 해서 이런 걸 붙일 수 있는데 애저 디스크는 한 팟에서만 공유가 돼요. 한 팟에만 붙일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만약 여러 팟에 걸쳐서 하나의 그런 볼륨을 공유하고 싶다 하시면은 애저 파일즈를 쓰실 수 있어요. 이거 쓰시면은 여러 팟들 간에 볼륨이 공유되지만 IO는 디스크가 훨씬 빠르겠죠. 예, 디스크가 훨씬 빨라요. 빠르지만은 약간 느리지만 여러 팟들 간에 볼륨을 공유하고자 하신다면은 애저 파일즈를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되죠? 이런 것도 되겠고. 네임스페이스는 그냥 논리적인 구분 단위예요. 구분 단위이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를 팟이건 어디든 뭐 서비스건 네임스페이스 지정해서 그냥 내가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어떠한 오브젝트들만 보고 싶다. 뭐 다양하게 API 요청을 해볼 수 있겠고요. 디폴트어는 이제 디폴트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가 기본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있다 정도고 네임스페이스는 우리가 실습해 보진 않을 거고요. 자,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뭐 노드건 혹은 팟이건 우리가 이제 정의하실 때에 레이블을 정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블을 원하는 만큼 키밸류를 정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리소스들을 선택하는데 이 레이블을 활용해서 쓰시게 되겠고 그때 레이블 셀렉터라는 걸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정의하냐면 그 각 섹션에 메타데이터라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에 레이블스라는 섹션에다가 다시 키밸류 쌍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메타데이터에 이건 그냥 네이밍이 되겠고요. 레이블은 레이블스라고 따로 밑에 하나 정의해요. 이거는 그냥 네임을 정의한 거고 이건 레이블 아니에요. 레이블스라고 만들고 하단에다가 추가도 합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여기 들여쓰기 잘못한 것 같아요. 이 레이블스는 메타데이터 안에 있어야 돼요. 들여쓰기 잘못했어요.
그 메타데이터에서 여기 네임 바로 밑에 레이블스가 있고요. 레이블로는 앱은 헬로 엔진엑스다. 맞죠? 이런 식으로 정의하시면 돼요. 정의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위에서 셀렉터가 어떻게 되죠? 앱이 헬로 엔진엑스인 거를 우리가 리플리카 셋을 쓰겠다. 맞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할 때 어떠한 레이블이 특정 이 문자가 매칭되는지 이런 걸로 매칭을 하실 수도 있겠고, 혹은 이제 셋 베이스드 집합 기반의 셀렉터를 사용하시면 이런 집합에 특정 레이블이 속하는지, 맞죠? 이런 식으로 집합에 대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실 수 있어요. 이는 속하는지고, 나디는 속하지 않는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멤버십 테스트를 통해서 선택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등등이에요. 그래서 컨트롤러 오브젝트에서 보면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도 있고, 리플리카 세트 있고, 디플로이먼트도 있고, 데몬 세트 있고, 잡도 있고, 크론 잡도 있고, 스테이트풀 세트 있고,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냥 이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있었는데 새 버전이 리플리카 셋이고요. 근데 리플리카 셋의 상위 버전이 디플로이먼트거든요.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만 쓰셔도 이 두 가지를 다 커버해요. 커버해서 이거 하나만 써도 되고요. 그럼 이 세 가지는 이거 하나도 일단 퉁칠 수 있다는 거죠. 퉁치고. 다음에 데몬셋은 뭐냐면 각 노드마다 팟을 하나만 계속 데몬처럼 동작하도록 하나만 이제 구동되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데몬셋을 쓰고, 잡은 일회성 작업. 뭐냐면 일회성 작업. 팟이 만들어지자마자 어떤 작업을 한번 수행하고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내가 그 작업을 하고 싶을 때마다 팟을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그럼 생성되자마자 한번 수행하고 끝. 그게 잡이에요. 잡. 그 잡이 종료되면 팟도 종료되고, 여기에 뭐 리트라이에 대한 메커니즘도 있어요. 뭐 실패하게 되면 몇 회까지 재시도하다.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잡이고요. 크론 잡은 잡과 비슷하죠. 대신에 크론 스케줄을 거실 수 있어요. 그럼 그 크론 스케줄을 맞춰서 팟이 생기는 거죠. 예. 크론 문법이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크론 잡을 하실 수 있겠고. 다음에 스테이트풀 셋은 상태를 가진 애플리케이션. 우리 보통 웹 서버는 스테이트리스하게 하는데, 상태를 가지는 건 뭐 DB나 어떤 값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것의 경우에는 스테이트풀 셋을 사용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중에 디플로이먼트 여기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기본 오브젝트 있죠. 팟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볼륨도 있고 네임스페이스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비스를 하도 꾸며볼 수 있지만, 이 컨트롤 오브젝트는 좀 더 편리하게 어떤 그런 팟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줍니다. 그래서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리플리카 셋이 그 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정된 개수의 팟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줘요. 그러면 특정 팟 스펙, 일반 스펙의 팟이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10개, 20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스펙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쵸. 그러면 각각의 팟마다 리플리카 셋을 여러 개 두고 이 팟, 1번 팟 스펙은 10개 유지해라. 2번은 뭐 3개 유지해라. 3번 팟 스펙은 뭐 20개 유지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 두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두면 알아서 관리해줘요. 특정 팟이 죽으면 다시 없애고 다시 살리고 새로 만들고, 예, 그런 다양한 작업을 해줍니다.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팟이 추가로 기동이 될 때에는, 시작될 때, 크리에이트 될 때에는 팟 템플릿을 이제 참조해서 그 스펙대로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되겠고요. 디플로이먼트는 이제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와 리플리카 셋의 상위 객체인데, 뭐냐면 그거예요. 업데이트가 있을 때 흔히 보면 뭐 롤링 업데이트 혹은 뭐 블루그린 배포 뭐 등등 하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되고 있다가 1.0 버전이 있는데 2.0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보통 1.0 리플리카 셋 하나 만들고 2.0에 리플리카 셋 하나 만들어서 팟을 다 만드는 거죠. 그럼 다 생성이 되면 1.0을 서비스가 가리키고 있던 것을 2.0을 가리키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우리가 수동으로 다 해줘도 되는데 그런 작업을 이 디플로이먼트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배포 전략이 있어요. 뭐 블루그린 배포나 뭐 아까 롤링 업데이트나 뭐 그런 것들 다양하게 좀 잘 해줍니다. 그래서 배포 관련은 디플로이먼트 쓰면은 훨씬 유용하고요. 클라우드에서는 되게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좀 풍성하기 때문에 롤링 업데이트보다는 1.0 팟 있고 2.0 있으면은 2.0 새로 만들고 다 만들고 나서 1.0을 한 번에 날려보낼 수 있겠지만, 온프라미스 서버 같으면 쓸 수 있는 서버가 그 리소스의 리밋이 있죠. 예, 이미 서비스가 1.0 돌고 있는데 이미 충분히 리소스들 거의 다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롤링 업데이트 하나씩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전략을 쓰는지 그 스펙만 명시해 주면은 얘가 다 잘 처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를 주로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 여기에 보면 리플리카 셋이라고 적혀 있죠. 전 3개를 유지해 달라, 1개 유지해 달라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고, 이거는 초기이고요. 초기 세팅인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오토 스케일을 걸면은 이제 현재 CPU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알아서 줄고 늘고 뭐 그런 세팅도 가능합니다. 디플로이먼트는 API 버전이 앱스의 V1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API 버전이 조금씩 다릅니다. 데몬셋이고, 뭐 데모는 각각의 노드에서 하나씩만 구동한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잡은 이제 한번 실행되고 끝나는 작업의 형태인데, 보면 이렇게 써요. 여기는 API 버전에서 배치 V1이고요. 잡인데 템플릿 스펙에 어떤 컨테이너가 있고 실행할 때 이렇게 흔히 커맨드를 넣어주거든요. 넣어줘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가 펄로 된, 펄을 구동할 수 있는 도커 이미지인 거죠. 이거 가져와서 펄에서 이 코드 수행하면 파이 값 계산해 주는 거예요. 파이. 한번 해보면 쭉 가져와서 여기 펄 있나 모르겠네요. 펄 있나요? 펄 있네요. 자, 그러면 코드를 쭉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해보면 파이 값 계산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일부러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3.141592 뭐 나오잖아요. 그쵸? 약간 여담이지만 제가 예전에 있던 사무실에 비밀번호 락을 파이 값으로 한 적이 있어요. 20자리 한 적이 있어요. 20자리. 3.141599 해서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금방 들어가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조금 헤매요. 근데 좀 지나니까 그냥 패턴으로 외우게 되더라고요. 숫자를 다다다다.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많이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이 계산됐죠. 이런 것을 만약에 수행하겠다. 별로 의미 없는 작업이긴 하지만, 맞죠? 이런 작업도 잡의 형태로 하면은 그냥 팟이 만들어지면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고 끝. 그럼 해당 작업을 수행하고 싶을 때는 그때 팟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자마자 한번 수행하고 종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번 수행할 때마다 이렇게 야물로 스펙을 명시해서 아까 쿠버 컨트롤 어플라이 명령으로 한 방에 하실 수 있겠고, 혹은 별도의 커맨드 라인 명령이 있어요. 쿠베 컨트롤 명령에서 뭐 그런 걸로 이제 커맨드를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시면은 돼요. 그러면 하실 때 총 수행 횟수 같은 것도 지정이 돼요. 한 번 수행될 때 총 몇 번을 수행하라. 그리고 동시에 실행될 팟의 수. 만약에 제가 총 6회를 실행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6이라고 지정해주고, 동시에는 몇 개 할 거냐? 2라고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2개의 팟이 생성돼서 각각 3번 수행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팟, 잡이고요, 잡. 공산 처리되나요?
동시에 하는 건가요? 그쵸. 그냥 같은 작업을 팟이 여러 개 만들어져서 그냥 동작하는 거죠. 예. 분산이면 뭐 이렇게 따로 처리했다가 모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해당 개수만큼 병렬로 수행한다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했던 결과는 모을 수도 있겠죠. 구성하기에 따라. 자, 이게 잡이 되겠고요. 크론 잡은 뭐 여기 딱 스케줄 하나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크론 스케줄을 넣으시면은 해당 스케줄에 맞춰서 어떤 작업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하실 수 있겠고요. 등등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시간표를 일단 써놓긴 했지만 그 시간표대로 어떻게 잘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더군다나 오늘 페이스북으로 지금 이렇게 송출되고 있는데 저는 송출되는지 어제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송출되는구나.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고 제가 좋아요하고 제가 공유하고 막 했었는데 그쵸? 다들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고. 그래서 시간 스케줄 있고 제가 이게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 라이브는 오전만 하고 오후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안 하는데 그래도 녹화는 다 해요. 그래서 8시간이에요. 그럼 내일 따로 공개한대요. 근데 제가 내일 검수해야 된대요. 8시간을 봐야 돼요. 벌써부터 걱정해요. 그래서 중간에 잘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끊을지 잘 모르겠지만 예, 실습도 변경해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예, 차근차근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 준비, 실습 환경 구축 및 AKS 클러스터 생성인데요. 자, 일단 크론자까지 해서 여기까지 있고요. 중간에 한번 끊어달라고 해서 자, 여기까지 한번 끊고 자, 실습 준비, 애저 실습 환경 구축 및 AKS 클러스터 생성인데 쉬는 시간도 아마 45분부터인가요? 그렇죠. 근데 요 세팅하기 조금 있어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많죠? 많은데 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애저 클라우드 쉘만 쓰셔도 돼요. 근데 대신에 제가 중간에 이제 도커 빌드도 좀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할 텐데 같이 도커 빌드까지 해보겠다 하시면은 클라우드 쉘 하고 나서 로컬에다가도 애저 CLI 설치도 하고 그리고 설치는 이 주소도 들어가 보시면은 그 CLI 다운로드가 있어요. 설치 프로그램. 그래서 로컬에 설치하시고 설치하고 나서 코베 컨트롤은 만약에 없으면은 명령 없으면은 근데 흔히 이제 도커 설치하면 요즘에는 쿠버네티스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커 설치되어 있으시면은 이 명령을 굳이 수행할 필요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도커 없이 할 때는 이걸로 설치하시면 되겠지만 굳이 쓸 일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제 애저 클라우드 쉘로 하셔도 되고 혹은 이렇게 설치하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 하시면은 이제 애저 CLI가 설치가 된 거죠. 그러면 애저 로그인 명령으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할 수 있어요. 하시면은 그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애저 패스 받으셨으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계정으로 가입하시고 애저 패스를 등록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등록 다 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 애저 포탈이 있잖아요. 포탈에 보면 구독 메뉴가 있어요. 서브스크립션. 한글로는 구독. 왼쪽에 애저 포탈이 없으시면은 상단에 어디죠? 올 서비스 클릭하시면 한글이면 구독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영어로는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시면은 나와요. 나오니까 해당 구독에서 여기에 이제 애저 패스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떠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예, 떠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신 다음에 애저 로그인을 하시고 구독을 확인하시는 거죠. 맞죠? 요대로 하나하나 하시면 돼요. 하시고 MS 계정이 있으시면 dev.azure.com이 Azure DevOps 홈이에요. 여기에서 조직과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dev.azure.com에 들어가 보면 전 지금 몇 개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처음에 가보면 화면이 좀 다를 거예요. 해보면 이렇게 조직이라고 해서 오거니제이션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없으면 아마 기본 시작할 때 메뉴가 있을 거예요. 하시면 조직을 하나 만들 수 있고 조직을 해서 유니크한 아이디 쓰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하시고 위치는 별로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지만 코리아가 아직 없죠. 그냥 뭐 이스트 아시아 쪽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고 하나의 조직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프로젝트는 조직 만들고 나서 그냥 이름만 쓰시면 돼요. 프로젝트 이름 쓰시고 퍼블릭 할 거냐 프라이빗 할 거냐 상관없어요. 둘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하시고 크레이트까지 하는 게 제가 여기에 있던 요 부분이 되겠고 요거 거의 아마 GitHub 아이디는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없으시면 가입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소스 코드를 GitHub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포크 떠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예, 있으시면 좋고 아니면 키 좀 쓰실 줄 아시면은 제가 GitHub에 올려놓은 거 코드 땡겨다가 거기 애저 래퍼 있죠. 래퍼에다가 푸시해가지고 쓰셔도 돼요. 예,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근데 일단 저는 GitHub 베이스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컬에서 이제 코드 같은 것들, 이거를 직접 빌드하고 푸시를 해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가능하면 요거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기푸시, 풀, 그런 퍼미션 같은 거 모신마다 틀리니까 확인하시면 좋은데 만약 윈도우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뭐 GitHub 회사 GitHub 데스크탑 있죠. 그런 거 하나 셋업 하시면은 쉽게 되니까 그런 GUI 하나 셋업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hub.doku.com에서 회원가입 안 되어 있으시면 회원가입 그것도 무료 회원가입 되겠고요. 이걸 쓰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ACR, Azure Container Registry를 쓰기 전에 실습을 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 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에 해주시면 좋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실행하실 때 도커 같은 경우는 윈도우 처음에 도커 혹시 안 써보신 분 있으시려나요? 도커가 윈도우 10 프로부터 이제 하이퍼바이저 하이퍼V 베이스에서 잘 수행이 되고 그 전에는 이제 버처박스 베이스에서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약간 삽질 포인트가 있으실 수 있는데 예, 혹시 도커 가능하신 분은 도커 하는 부분 같이 하셔도 되고 혹은 실제 도커 이미지 빌드를 애저 파이프라인에서 수행할 거거든요.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로컬에 도커가 잘 셋업이 안 되시는 분은 뭐 셋업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파이프라인에서 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 쉘에서는 클라우드 쉘에서 만약에 여러 명령들을 수행하신다면 제가 이제 PIP 같은 거 패키지 설치하면 여기에 설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로컬 빈에. 그러면 이 패스가 환경에서 패스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 이 정도 하나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얼리아스도 쿠베 컨트롤들 정말 많이 치는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얼리아스를 뭐 K 정도도 이거 많이 쓰니까 이 정도 하나 넣어 주시면 좋은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쉘에서 VI 그 명령을 VI 모드로 편집하는 그 설정이죠. 저는 VI 좀 자주 쓰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거 활성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시 RC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취향에 맞게 그냥 GUI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은 여기 GUI를 설치하고 로그인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등.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 쉘 환경에 익숙하시면 애저 클라우드 쉘을 쓰셔도 되고요. 여기는 그 클라우드 쉘 자체가 어디 있죠? 클라우드 쉘 자체가 여기 배시도 있고 파워쉘도 있는데 배시
예, 배시면은 이제 리눅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예, 리눅스 보실 수 있겠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요 클러스터 생성은 일단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요 부분을 한번 휴식 시간, 쉬는 시간도 같이 가지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은 우리 45분부터지만 지금부터 가지고 쉬는 시간과 같이 해서 시작은 11시부터 할게요. 하시는데 중간에 11시하고 예, 그렇죠. 점심시간 전까지 셋업은 계속 할 거예요. 하는데 혹시 잘 안 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셋업 되는 현황 봐가면서 예, 다음 뭐로 진행하든지 그 스케줄은 그때 제가 조절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쉬었다 하고요.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 이따 질문 주세요. 자, 이번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